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에 보내고 황망한 마음을 이제 조금 추스리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살아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영은 좀 아시던데 거제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유명 관광지도 아니고 섬 전체가 온통 쇳가루 냄새나는 공장들 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통영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 바다사람으로 사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를 타셨던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하고 난 뒤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통영하면 방건조 생선이 진짜 유명하다는 걸요. 사시사철 전국에서 모여들어 사가곤 했죠. 하지만 요즘엔 워낙 배송 시스템이 좋아서 원거리에서 택배로 배달받는 게 더 많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 아시나요? 왜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인데 아버지 별명이 바로 통영 마이다스였어요. 건어물 사업 자체도 호황을 맞아 연일 장사가 잘 되었고 모은 돈으로 아버지는 거제도의 작은 원룸을 사셨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때가 아니어서 그리 무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우 삼성중공업이 들어서면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기술자들이 몰려드니 그분들 지낼 숙소가 딸리게 된 거죠. 거기다 외국 사람들도 제법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마침 아버지가 사놓은 원룸 건물을 외국인들 숙소로 계약을 했고 현재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신 아버지는 또 2년 뒤에 건물을 사셨고 그렇게 아버지는 건어물업도 잘 되고 추가로 두 건물들을 통한 수입도 상당해서 아주 빠르게 부를 쌓으셨습니다. 거기다 조금씩 땅을 사면 곧 땅값이 몇 배로 뛰니 가히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릴만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전 어렸을 때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자식이라고는 아무리 둘러봐도 외동딸인 저 하나뿐인데 다정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나마 엄마 사랑은 넘치게 받아서 정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워낙 배운 게 없고 배만 타던 투박한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언제나 존재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서울 중위권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어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낼 빌라를 전세까지 마련해 주셨던 걸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였나 봐요. 말도 얼마나 없으신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몇 마디 안 하십니다. 개그 프로에서 과장해서 연기하는 게 저희 집에선 현실이었죠. 당연히 웃는 법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은 성격은 또 아니었고요. 그냥 무뚝뚝 이 세 글자로 전부 설명이 되겠네요. 그런 아버지가 변하게 된 건 바로 제가 결혼하고부터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다니던 저는 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회사를 다니느니 그냥 통영으로 내려가서 좀 쉬면서 재정비를 하자 결심을 했고 운이 좋게도 거제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힘을 써주신 거더라고요. 평생 통영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는 어느덧 통영에서 나름 입김이 있는 위치에 있으셨고 한 다리 건너 전부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모임에 소속되어 있었죠. 제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참석하는 모임들마다 제 자랑을 하시며 능력은 좋은데 때를 못 만났다. 혹시 자리 좀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다니신 모양이더군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들어간 그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남편 덕분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사귀기 전부터 남편은 저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였던 남편은 아버지 부탁으로 제게 자리를 마련해 준 분이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상세히 하며 적응할 때까지 잘 좀 봐주라고 했던 모양이었고 남편이 저와 첫 만남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낙하산 씨였습니다. 전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아니 제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전에다 대고 낙하산이라니요. 전 발끈했지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보며 싱글벙글 웃는 그 얼굴에 차마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이러더군요. 지금은 낙하산이지만 빨리 적응해서 1인분 하면 아무도 낙하산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원래 일자라면 낙하산으로 와도 다들 찍소리 못하고 아무리 좋은 스펙으로 입사해도 일 못하면 낙하산 소리 듣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요. 처음엔 비꼬는 말인 줄 알았다가 이내 저를 위해서 한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호감도는 급상승했네요.
실제로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하던 업무도 아니었고 조금의 실수만 해도 줄줄이 다 수정을 해야 할 만큼 모든 공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서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문제가 생길 일도 없었지요. 그래도 워낙 깐깐하고 보수적인 분들이라 며느리를 마치 자기들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할 때면 남편이 알아서 중간에서 교통정리도 잘했고 집안일이면 집안일 음식이면 음식 못하는 게 없었죠. 거기다 다른 남편들처럼 술 때문에 속썩이지도 않았고 참 장점투성이의 남자였는데 저와 엄마를 사로잡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희 아버지와 너무 친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남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이란 아직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랑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가 있어? 친딸인 나도 쉽게 못 다가가는데 대단하다고요. 그랬더니 신랑은 그거야 장인어른이랑 나랑 통하는 게 있나 보다. 난 하나도 안 어렵더라. 그리고 이번 주 장인어른이랑 사우나 다녀올 거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번 달에도 다녀왔는데 또 가냐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아버지랑 더 붙어 있는 것 같다. 나도 좀 챙기라고요. 제가 이럴 정도로 아버지는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 역시 아버지를 시아버지보다 더 따르고 잘 맞춰드렸네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이상하게 하나도 안 슬프다 했더니 이래 좋은 아들 하나 얻을 줄 알고 그랬나 보네 하시면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칠 때면 얼마나 보기 좋던지. 매번 고맙다고 표현을 해도 부족해 저는 더욱더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니면 일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활짝 웃는 모습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애교가 별로 없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노력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면 전 소소한 이벤트들을 종종 해줬어요. 맛있는 케이크와 와인을 사놓고 몰래 놀래켜준다거나 아니면 평소 관심 있어 보이던 시계나 전자제품 같은 걸 사준다거나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깜짝 선물로 퇴근하고 불 다 끈 다음 거실 탁자에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졸라댔던 유명 브랜드 장지갑을 올려놓고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리가 크거든요. 저는 현관문 뒤에 바짝 붙어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귀를 바짝 대고 듣던 저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로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이불 속에 숨어버렸죠.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했던 말은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난다면서 그 서글놈의 영감탱이랑 또 사우나 가야 한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놈의 생선 비린내는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역한지 오바이트 쏠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향수를 왜 뿌리기 시작했는지 아냐고 그놈의 생선 비린내 때문이라며 나불대더군요. 여기까지만 듣고 전 바로 안방으로 들어왔고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그 다정한 남편이 맞나?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영화 속에서처럼 외계인이 우리 남편 몸을 점령이라도 한 건가? 별 미친 생각까지 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후에 드는 생각이 죽어도 걸리면 안 된다였네요. 밖에 있는 저 모습이 남편의 진짜 본 모습이라면 자기 본 모습을 알아차린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빨리 머리를 굴려야 한다. 혼자 되뇌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한편의 공포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더군요. 거실에 선물을 발견한 남편은 자기 어디 있어? 하며 저를 찾는데 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했죠. 어차피 자는 척 해봐야 연기인 거 다 들통날 테고 표정 관리도 안 될 테니 차라리 아픈 척을 하자라고요.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인상을 구기며 왔어? 하며 말을 최대한 아끼며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냐 하며 제 옆에 바삭 다가앉는 남편에게 아니 샤워하고 제대로 못 말려서 그런가 보다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전 이불을 뒤집어 섰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거실로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날 새벽에 화장실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들고 가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깨 너머로 잠금 패턴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남편의 폰을 뒤지는 날이 올 줄이야. 카톡을 딱 뒤지는데 현기증이 오더라고요. 아까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통화였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톡상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더군요. 딱 한 사람을 제외하면요.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어놓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카톡을 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있을 때였고 퇴근 시간 후에는 거의 안 했더군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장인이랑 친하게 지내서 손해볼 거 없다. 진짜 아들이 없으니 조금만 환심을 사면 떨어질 콩고물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 그놈의 생선 비린내가 문제다 등등 대화 내용의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험담과 싫은데 좋은 척해야 하는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 불만 이런 것들이었죠. 전손이 부르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저 내용 전부 다 옮겨놓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다가 조퇴했어요. 그리곤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죠. 제가 조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남편에게 엄마가 쓰러지셨다 대충 둘러대고 거기서 당분간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그런 사람과 한 집에서 어떻게 더 지내겠어요. 엄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저게 사람이냐고. 그냥 가만히 지 할 일만 잘하고 있어도 알아서 챙겨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장인을 바보 만드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엄마는 연신상욕을 퍼부으셨네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나 엄마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 재수가 없어서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괜찮을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남편의 존재는 좀 특별하다 생각이 들어 아버지한테 언제쯤 말씀을 드릴까 고민 중이었는데 왜 안 좋은 일은 혼자 오는 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집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랑 가볍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고 하필 머리 쪽으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뇌진탕이 의심된다고 해서 입원을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와 가식적인 연기를 계속했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들어와 진료를 볼 때마다 사위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의 저 모습이 진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싶은 마음에 씁쓸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따로 한참을 의논한 끝에 남편의 더러운 본 모습은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하신 상태였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것도 걱정이고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 속에서 마지막 길을 가실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만 비밀을 지킨다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를 둔 장인의 입장에서 가실 수가 있을 테고 그 편이 여러모로 맞다는 판단을 했네요. 그리고 10여일 후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두셨고 저와 엄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근처도 오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의아하다는 표정의 남편에게 자기 핸드폰에서 나온 카톡 대화 내용들과 이혼 서류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더 말하게 하지 마라. 당신은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에서 몸만 나가라. 그리고 눈앞에 떼지 마라. 연기던 가식이던 뭐든 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동안 해준 거 생각해서 얌전히 보내주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 나한테 죽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머리를 굴려본 남편은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물러나더군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혼 서류 접수한 다음 다시는 그 인간을 볼 일은 없겠구나.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조용히 물러나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애초에 그 정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도 없었겠죠. 어차피 직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와 엄마가 경고한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한 다음 휴직계를 낸 상태라 회사에서 만날 일도 없었는데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남편은 저한테 첫마디가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반반까지는 안 바란다. 하지만 이혼은 네가 먼저 하자고 한 거니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은 돼야 하지 않겠냐. 내가 장인한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단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라고 해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철면피 같은 얼굴로 실실 쪼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득달같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정리를 못했다가 냄새가 너무 나서 버리려고 음식 쓰레기들을 모아둔 그릇을 가지고 오더니
남편 머리에다 냅다 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따 위자료, 너 같은 놈한테는 이런 게 딱 어울리니까 실컷 처먹고 꺼져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위자료? 법을 어긴 게 아니야? 이런 걸 사위라고 그동안 정을 줬다니 하시며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내가 가만 안 둔다. 신고할 거라며 삿대질을 하길래 제가 나서서 손가락 잡고 비틀어 버렸네요. 신고할 테면 해봐라. 조용히 보내줄 때 가야지. 어디서 위자료 같은 소리 하냐고 했죠. 그리고 진짜로 경찰을 불렀더니 신고한다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주인공이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떨었던 모든 가십과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뒤에서 우리 아버지 욕을 하고 돈만 밝히던 두 모자의 치졸하고 더러운 모습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한 편의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먼저 저희의 이혼 소식을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던 시부모한테 보냈죠. 그리고 이 영상은 곧 모든 방송국 그리고 인터넷 매체 언론사까지 다 보내질 거라고 어디 한번 전국적으로 개망신 당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돈 모두 다 털어서라도 절대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문자로 보냈네요. 바로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안 받았죠. 그래도 차단을 안 했어요. 끊이지 않고 울리는 벨소리가 그 인간들 비명소리로 들렸거든요. 아주 짜릿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우리는 아버지와 아주 절친한 믿을 만한 친구분,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절 추천해주신 그분 집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매일같이 남편에게 문자가 수십 통이 오는 겁니다. 전부 잘못했다 다신 안 까불겠다.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혼만 해달라. 사정하는 내용들이었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만든 거고 그로 인해 제가 입을 피해 역시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리셨고 아버지의 지인분도 그런 가치도 없는 놈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냐는 말에 마침내 마음을 돌렸네요. 결국 남편은 얌전히 몸만 빠져나가는 걸로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어디서 또 누구한테 사기치며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똑같아요. 회사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면 엄마와 바람도 쐬고 맛집 탐방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맥주 사놓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요. 건어물상은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상치 않게 돌아가시고 깨달았어요. 인생의 시작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서 옆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동안 못한 효도 좀 해보려고요. 희한하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면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 엄마와 있으면 확실하게 덜 나요. 오히려 더 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말이죠. 참 이상해요. 아마도 엄마와 더 붙어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즐거워하라는 아버지의 속 깊은 배려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전부예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